보수의 시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차진아 교수입니다. 일단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그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발제문을 만드느라고 밤을 좀 새다시피 해가지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좀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요. 일단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법이 어저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서 그 최신 버전을 어제 밤에나 받아가지고 다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이쪽을 보시면 제일 문제는 내란 청산을 기치로 해서 정권을 획득한 이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이 내란몰이를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택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는 법치국가의 가장 큰 어떤 위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5개나 재판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란 3법이라고 부르는 거를 개혁이라고 하면서 사법개혁 3법이라고 이름 바꿔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쪽에서 보시면 이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라비아 숫자 2번의 줄침 부분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이 별로 다르지 않다. 위헌성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4쪽에서부터 보시면 특별재판소 또는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판부와 달리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성되는 재판부 내지는 재판소를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빼뜨렸는데 헌법제 110조 1항에 따르면 특별법원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군사법원만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계속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는 이름을 전담 재판부라고 바꿔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어떤 기능도 조차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 특별재판부는 101조 1항이 위배됩니다.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법권에는 재판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권 행사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사법행정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 사법행정권의 핵심에는 어떤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건 배당 그리고 사무 분담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이 점은 1985년 11월 29일 유엔에서 채택한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14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 특별재판부는 헌법 21조 1항에 위배됩니다.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서 법률이 정한 법관은 단순히 법률로 법관의 자격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관이 그 재판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불특정 사건 내지 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을 미리 규정해 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어떤 법관이 어떤 사건을 재판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 룰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되면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 및 그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구현되는데요.
그래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재판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시키려고 일부러 특정한 법관을 골라가지고 그 재판부를 이미 자기적으로 구성한다면 그것이 헌법 제27조 1항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재척 기피 회피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중인 그 재판부에 대해서 그 사건을 뺏어가지고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법원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를 해도 위헌이고요. 법원 외부의 세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더더욱 위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자의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지금 어저께 그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된 그 법률안은 전담재판부나 영장전담판사를 2개 이상으로 복수로 두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의 재판부를 두고 이들 사이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것은 그 특정한 사건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법률안에 따른 그러한 그 전담재판부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를 2개 두는 것이 왜 이 원칙에 위배되냐,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왜 위배되냐면 처음부터 이 2개 이상의 그런 전담재판부 자체가 이 특별하게 고른, 인위적으로 고른 그런 판사들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 거냐 하는 문제는 매우 자기적인 그러한 장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고 더 악의적으로 이 전담재판부를 마치 지식전담재판부나 영장전담판사 지금 보통의 일반 재판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헌성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며 헌법 제110조 1항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법원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역대 특별재판소를 보면 이 6쪽에 보면 그 반민특위에 의한 특별재판부 그리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에 대한 특별재판소 그리고 박정희의 5.16 군사정부의 혁명재판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소급 처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서 위헌성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후대에 이러한 그 세 개 재판부에 대한 평가가 헌법적인 관점에서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재판부는 그나마 위헌성 문제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 부칙에다가 명문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는 헌법에 명문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의 문제를 피할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보시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반민특위에서의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의 특별재판소나 5.16 군사정부의 혁명재판소 하고 본질에서 차이가 없는데 형식적으로나마 헌법에 근거를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반면에 지금 이 3.15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는 과거 헨리 7세 시절에 영국의 성실청 내지는 성좌재판소라고 하는 거 혹은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같이 자의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더더군다나 법원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전담재판부라고 한다고 해서 금지되는 특별재판소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것은 21세기 선진국가에서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국제적인 망신이며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2쪽에 보시면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박스에서 보면은요,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그 독일은 그 대법원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독일 연방재정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재정법원은 여러 개의 재판부로 구성이 되는데 그 한 재판부를 5명의 대법관이
그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질병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거를 가는 그런 대법관이 있어서 결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6명씩을 한 재판부에 배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면 사건을 각 재판부에 배당을 하게 되면 이 6명의 대법관 중에서 1명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빠지는 그 룰을 정한 건데요. 법원조직법에서. 그때 이것을 무작위의 방법으로 빠지도록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대법관들의 성이 가나다 순으로 먼저 빠지게 하고 만약 김씨와 가씨 이렇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 더 빠른 사람이 먼저 빠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의 방법으로 빠지게 하고 있었는데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외 조항에 뭐가 있었냐면 재판장이 이 각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A, B, C, D, E 대법관 중에서 원래 순서대로는 B 대법관이 빠져야 되는데 재판장이 봤을 때 B 대법관이 지금 갖고 있는 사건 부담은 좀 적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사건 부담이 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 그러면 B를 그냥 놓고 C를 빠지게 하는 이렇게 변경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법원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도 이러한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둔 것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악용될 수 있잖아요. 재판장이 그 사건 부담의 경중에 따라서 이걸 룰을 바꾼 거다. 재량권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그 B 대법관을 빼고 C 대법관을 넣게 되면은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원 내부의 세력에 의해서도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 것만으로도 이 우리 헌법 제27조 1항에 해당되는 독일 기본법 101조 제1항 2문에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만 보더라도 12.3 그 비상기업 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3쪽의 그 입법에 의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의 독립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요약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어떤 법률안들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보면 14쪽에 2조를 보면 대상 사건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명확성 원칙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무한 확장 가능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두 명 이상 두도록 되고 있는데 도대체 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내란 특검을 계속 연장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내란 특검을 해서 계속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고 그때의 영장을 기각 못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장 전담 판사를 딱 찍어가지고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쪽에서 16쪽을 보시면 그 16쪽의 첫 번째 네모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고 더 악의적이다 이렇게 위장수를 펼치고 있다. 결국 2개 재판부 모두 다 특별하게 골라가지고 임명한 거기 때문에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지켜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1심이나 1심에서는 그 다른 그 전담 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을 이 전담 재판부로 반드시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기존에 재판하고 있던 사건을 뺏어가지고 이송하도록 하는 것은 더 말할 없이 위헌이고요.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상 여론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송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송했을 때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내란죄 사건의 무게에 엄중하게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기간 제한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처럼
633 원칙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위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간단한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그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19쪽에 보시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3개월 단위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6개월, 3 이렇게 해서 1년을 해서 지금은 최소 3개월 연장하고 한 번 구속기간이 3개월이고 한 번 연장해서 6개월인 것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판에 있어서의 그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판례는 아닙니다만,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그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구속기간 연장 30일보다 20일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수사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공판 절차를 정지한 기간과 기소된 체포 구속 구금 기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은 20쪽의 네모에 보시면 207 헌바 2호 결정에 따르면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제보자 등에 대해서 특히 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위증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 본회의장에서 그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현수 사단장과 통화하고 나서 이현수 사단장이 그 명령이 그 민간인들을 끌어내라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와 같이 지금 사실관계는 확정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의심이 드는데 혹여라도 그 제보자로 둔갑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그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묻어버리고 오히려 이 플리 바게닝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 거짓 제보와 거짓 증언으로서 혹은 거짓 증거로서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할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